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태안으로 놀러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창 대학 1년 새내기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으로 기억이 나는 걸 보니 6월 초순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 시험도 끝났겠다, 곧 방학을 하니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대 특성상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다니는 게 일이었고 그중 마음에 맞는 동기 두 놈과 차를 한 대 빌려 충남 태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20살 남자 3명이서 계획을 세워봐야 얼마나 거창할 것이며 치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 길 안내라던가 실시간으로 길 찾는 방법이 조금은 어려웠던 때라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행길이고 운전도 서툴며 막상 시내만 깔짝대고 몰고 다니다 나름 장거리를 운행하니 쉽지 않았던 겁니다. 초여름이라 해도 금방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더 길을 잃을까 싶어 그냥 대충 근처 동네라도 찾아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고 국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최초 계획을 세운 여름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나름 운치 있는 노천 카페나 음식점, 모텔, 유스 호스텔 등이 밀집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방을 잡기로 하고 가장 허름하고 싸 보이는 모텔에 차를 주차시킨 뒤 방을 잡았습니다. 해가 제법 기울어 자세히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근처에 작은 계곡을 끼운 유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는 바람에 최초 계획에는 어긋났지만 어차피 초여름이라 비수기에 바다를 가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게 뻔해서 20살의 친구들끼리 온 첫 여행에 대한 설레임에 만족했습니다. 가까운 가게에서 술이며 먹을 거리를 사들고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남자 3놈이서 참 재미없게 놀 쯤에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돈도 좀 남았고 어차피 다음 날이면 집으로 올라와 오래 머물지도 못할 것 같아 나머지 둘도 동의해 일단 나왔습니다. 확실히 비수기에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쪽에 나이트가 있다며 손으로 가리켰고 젊은 혈기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부킹에 대한 기대감과 노래방보다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이트 클럽이지 도시에서 다니던 곳과는 확연히 다르며 그냥 도시에서는 구석진 동네에 있는 성인 나이트나 캐바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곳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뭔가 꺼림칙하고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아무튼 막상 가자고 합의는 봤지만 제가 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 중 하나가 어차피 보고 싶던 바다도 못 보고 길도 잘못 들어서 기분도 잡쳤는데 자기가 돈을 좀 더 써서 룸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룸이나 마나 홀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곳에서 룸을 잡는다는 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기까지 했지만 저도 어릴 때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를 따라 두어 계단 내려가면 입구가 있고 출입문이 옛날 영화관 방음 출입문처럼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게 붙어있는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스테이지를 보니 두어 사람 춤추고 있고 예상했듯이 그냥 아줌마와 아저씨 몇 분이 저쪽 구석에 심하게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테이블 몇 명 정도가 전부더라고요. 아니다 싶어 나가려던 찰나에 연세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 한 분이 저희를 잡는 겁니다. 뭐 평일이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며 가끔 젊은 여자들도 많이 찾는다며 저희를 일단 안심시키고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일단 겉보기보다 나름 내부 시설도 괜찮고 좀 이른감도 없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친구가 쏘겠다는 말에 저희는 그냥 룸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이트를 잘 안 다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서울이나 경기 기준 나이트룸은 양주의 기본 안주 세팅에서 맥주 서비스로 20만원가량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15만원에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그냥 룸을 잡아버렸죠. 들어갔는데 노래방 객실 하나 정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3명이라 넓은 곳은 필요 없었지만 그 나이 많아 보이시는 웨이터 분께 예의상이라도 팁을 좀 드릴 테니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부킹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저희끼리 노래방 온 것처럼 몇 시간을 논 것 같았습니다. 슬슬 양주도 한 잔, 두 잔 3명이서 나눠 마시니
양도 별로 없고 기대한 저희가 멍청했다는 생각에 몇 시간 더 놀고 그냥 숙소로 가서 잠이나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웨이터가 팁 받으러 왔다던가 부킹 여드를 꽂아주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웨이터는 보이지 않고 여자 2명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문을 쓱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문이 열리면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데 지나가면 나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그 둘이 들어옴과 동시에 확 풍겨져 들어왔는데 그게 그 나이트 자체적인 내부 냄새와는 또 다른 냄새였습니다. 진짜 기분 더러운 냄새였습니다. 그 여자 둘이 심하게 못생겼거나 몰골이 더럽다거나 안 씻고 다니게 생겼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침침한 룸 내부에서 봐도 그냥 심하게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그 또래 여자들처럼 생겼었습니다. 화장도 그렇게 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민낯도 아닌 딱 평범 그 자체였죠. 사실 남자 셋이 있는 룸에 여자가 2명밖에 안 들어와 술김에 기분 더러워서 착각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냄새는 정말 그 2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확 풍겨져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셋 다 처음엔 좀 멍이 쪄 있고 얼떨떨한 게 웨이터가 그냥 룸 앞까지 끌고 바쁜 일이 있어 가버렸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어왔으니 예의상 술도 좀 따라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어보는 등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여자는 시종일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자리에 앉아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제 2 친구만 떠들어댈 뿐이지 주는 술만 홀짝홀짝 마시며 노래방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끼리 노는 것보다야 100번 괜찮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나가지도 않고 술만 축 내고 있으니까 저희끼리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그 미친 듯한 썩은 내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장실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서로 담배를 나누어 피면서 뭐 저런 촌년들이 다 있냐 등등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다 냄새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역같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며 그냥 술 몇 잔 더 먹이고 내보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룸을 들어갔는데 아까 들어와 있던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던 친구놈 하나가 노래방 모니터 화면에 바짝 다가서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하는 건지 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 놈한테 뭐 하는 거냐며 붙잡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당황했죠. 얼굴에 물도 부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생난리를 다 쳤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사이 친구 하나는 룸 밖으로 나가서 사람 불러오겠다며 나갔지. 아까 냄새 나는 년들은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지 그냥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봤던 연세 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분이 달려오셔서 얼음으로 온 몸을 마사지하듯이 비비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금세 친구가 뭔가를 토하듯이 뱉어내고 헥헥대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자신 의등이 없고 나이트 내 식당 옆 숙직도 하고 손님이 없을 때 잠깐 눈을 붙이는 용도로 마련한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러진 제 친구를 눕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같이 갔던 친구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담배 피냐고 물어보시고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일단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한 후 아까 그 여자들과 있었던 일을 대충 일목요연하지 못하게 늘어놓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 누구며 저희 친구한테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도망간 것 아니냐 등등. 근데 담배를 한참 태우시며 듣고만 계시던 웨이터 아저씨가 사색이 되시더니 자긴 절대 그런 아가씨들을 들여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좀 많이 놀랐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써 감추려고 발뺌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멀리서 온 젊은 친구들한테는 미안한데 아까 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볼 요량으로 헛소리 한 거고 이런 비수기의 평일은 아무리 피크타임이라도 그런 젊은 아가씨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친구랑 저는 또 뭔가 싶었죠. 진짜 거기 더 오래 있다간 정말 뭔 재수없는 일을 더 당할지 몰라. 그냥 방에 누워있던 친구 들쳐 업고 무작정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웨이터 아저씨 별말 없이 그냥 나이트 입구에서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러고 숙소로 와서 대충 이래저래 시간 때우고 있으니 날이 밝았고 기절했던 친구 놈에게 우리가 화장실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놈이 대관절 무슨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식은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올라가자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지요. 결국은 그럼 일단 정신도 없고 참 여기 더 있기 재수 없다고 하며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절했던 친구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차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잡아 소주라도 한잔하자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친구만 저와 나머지 친구는 물론 학과 동기 및 선후배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좀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그땐 철도 없었거니와 20살 어린 나이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약 시즌이 왔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기절한 친구 놈이 일주일가량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자살한 자식 뭔 자랑이냐며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고 개강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과 조교영에게 어렵게 듣게 된 겁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대충 치르고 끝내 하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연락은 물론 전혀 받지도 못했고요. 아닌 말로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며 후회되는 게 그날 그 친구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도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고 그 나이트 웨이터에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전해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 일과 친구의 자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그 어떤 물증도 없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힘든 일이 그 친구를 압박하고 있었을지는 정말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죽은 친구를 제외한 저와 남은 한 친구는 요즘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암묵적으로 그때 그 일이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그 재수없는 년들이 뭔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아있던 친구와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를 만나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때 길을 잃고 우연히 찾은 곳이고 무엇보다 도저히 다시 그곳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번 시도만 해보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죽음은 아직도 저와 남은 친구에게 적잖은 충격이며 그날 있었던 일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때 친구는 무엇 때문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던 것이며 그 여자 2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나이트클럽에서 친구 3명이 여행 중 겪은 무서운 경험. 2명의 여성이 룸에 들어와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이상한 행동을 했고 한 친구가 기절해 위험한 상황에 처함. 그 후 그 친구는 자살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날의 사건이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의심하며 충격에 빠짐. 2번째 이야기, 언니의 죽음. 하얀 삼배 옷을 입은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고왔다. 눈을 붉게 충혈되었고 몸을 가누지 못해 아버지에게 기대어 가쁜 숨을 쉬고 있었지만 가냘픈 아름다움 같은 게 있어 자꾸 눈이 갔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시선은 나에게 없다. 높은 탁자 위에 놓여진 언니의 사진을 보고 있다.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아버지의 눈가엔 아까닥까낸 짠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늘은 언니의 장례식이다. 언니는 이유 모를 병으로 언제나 방에 누워만 있었다. 아니, 이유 모를 병은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 어린 나에게 어른들은 넌 몰라도 된다며 병명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 적어도 나에겐 이유 모를 병이다. 방에 누운 언니는 언제나 방 가사리에 붙은 작은 창으로 하늘만 올려다봤다. 가끔 구름이 모양을 바꾸는 것 외에 큰 변화 없는 하늘을 언니는 항상 보고 있었다. 재미있는 영화라도 보는 듯 가끔 구름의 모양에 웃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언니는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
차가운 물이 들이칠까 창을 닫아버리는 날엔 굉장히 우울해했다. 언니가 보는 건 구름이 아닌 구름을 담고 싶은 자신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가끔 아버지가 심심할까 TV를 가져다 놓아도 리모컨이 손에 닿지 않은 곳에 있으면 채널 하나 마음대로 돌리지 못했다. 그럴 땐 내가 리모컨을 언니 손에 놓아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 언니는 TV에는 도통 관심을 붙이지 못했다. 작은 방과 작은 창. 언니의 모든 세상이었다. 그 작은 세상에서 언니는 그렇게 어린 나를 허비하고 있었다. 그런 언니가 이틀 전 죽었다. 언니의 죽음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늘 누워만 있던 사람이 무슨 힘으로 부엌까지 기어가 쥐약을 삼켰을까. 어머니가 싱크대 아래 선반에 놓아둔 그 독한 약을 언니는 물도 없이 삼켰다. 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얼마 전에 내다 버린 죽은 쥐처럼 죽어 있었다.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건 그 죽음에 놀라거나 언니가 안타까워서라기보단 약간은 의무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언니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면 이리 해야 한다고 거듭 주지시켰었다. 그 학습에 의한 효과였다. 일하다 벌써 달려온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언니를 붙잡고 울었다. 쥐약을 그곳에 둔 자신의 모자름을 탓했다. 구급대원이 오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올 때까지 어머니는 언니를 붙잡고 여간에선 듣기 어려운 언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아버지가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다시 토해낸다. 아버지에게 언니는 어떤 딸이었을까? 방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하늘을 보고 슬피 웃는다고, 언니가 유한 성격이었던 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니가 던진 리모컨을 한두 번은 맞은 경험이 있었다. 나도 언니와 나이 차 많이 나는 동생이란 위치에 언니에게 반항 한 번 못하고 모진 소리를 많이 들었었다. 처음엔 그런 소리에 언니가 밉기도 했지만 곧 이해했다. 학교를 갔다 오고 친구들과 놀고 수학여행을 가는 나의 모습을 언니가 얼마나 부럽게 보는지, 나에게 쓸모없는 년이라거나 빌어먹을 년이라는 소리를 해도 어느 순간부터 언니를 약간은 측은하게도 여겼던 것 같다. 아버지에게 언니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이다. 첫 딸이었고 아버지를 아주 많이 닮았던 언니는 아버지와 가끔 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언니의 원망 고함 그런 걸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히 받아내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면 마당 한켠에서 담배를 길게 빨아 피웠었다. 아버지에게 언니는 아마 그런 딸이었을 것이다. 담배 한 개 같은 딸. 결국 쓰러진 어머니를 아버지는 이끌고 나갔다. 장례식장이 잠시 정적에 쌓인다. 나는 언니의 사진에 다가갔다. 마지막 인사, 그것을 해야 할 시간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언니는 무슨 생각을 쥐약을 먹었을까? 나는 사진을 보며 나즈키의 언니를 불렀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언니가 죽은 날 나는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정류장에 오자마자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는 평소보다 빠르게 집에 와주었다. 집에 오니 원래 도착하는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다. 그날은 기분이 꽤 좋았다. 얼마 전 본 시험에서 점수도 괜찮게 나왔고 친구와 약속을 잡아 잠시 뒤면 시내를 활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다. 친구를 집에 불렀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언니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정확히는 언니 방 한 구석에 기생하는 꼬락선이었다. 이런 모습을 친구에게 보일 순 없었다. 친구를 언니에게 보여 언니가 할 폭언을 듣는 것도 나름 고역이었다. 집에 왔을 때 언니는 역시 하늘을 보고 있었다. 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내 들뜬 모양새를 보고 오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하늘을 보며 가늘게 떴던 언니의 눈꼬리가 높게 치켜 올라갔다. 언니의 폭언이 시작됐다. 항상 하는 레파토리. 언니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 발랄한 년. 넌 내 시중을 들기 위해 태어난 거야. 같은 항상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었다. 소리 질렀다. 그리고 평소엔 전혀 하지 않던 말을 했다. 친구를 집에 데려와. 내가 창피하지? 그래서 안 데려오는 거지. 언니의 몸을 밀어 싱크대 앞까지 끌고 간 건 나도 모르게 한 일이었다. 반항하는 언니의 입을 벌리고 쥐약을 밀어 넣은 것은 조금은 의식적으로 한 일인 것 같다. 하지만 약을 입에 밀어 넣었을 때 그것을 그냥 삼킨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언니가 한 일이었다.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입에 밀어 넣은 약을 언니는 물도 없이 삼켰다. 왜? 뱉어냈으면 내가 다시 밀어 넣을까봐. 언니가 거품을 물고 몸부림칠 때 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한 언니의 책상에 앉았다. 까만 나무 책상은 내가 꽤 탐내하던 물건이다. 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물건을 사준 적이 없다. 언니는 자기 물건에 내가 손대는 걸 질색했다. 하지만 지금 언니는 저 부엌에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잠시 뒤 집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오셨다. 왜 어머니가 그 시간에 일도 멈추고 온 건지 알 수 없다. 지금도 난 모르겠다. 방에 앉아있는 나. 정확히는 언니의 책상에 앉아있는 나. 그리고 몸부림치는 언니를 보고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나와 언니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동자가 언니를 외면했다. 어머니는 숟건을 물에 담가 적힌 후 내 손길이 닿은 쥐약통이며 언니의 얼굴을 닦아냈다. 언니의 눈동자에 경악이 서렸다. 난 그걸 보고 웃었던가? 울었던가? 언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언니가 이상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을 주지시켰던 것처럼 몇 가지 말을 반복해서 했다. 네가 왔더니 언니가 저리 되었다. 어머니는 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다. 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당연히 어머니도 모른다. 그리고 난 항상 그랬듯이 그 사실을 학습했다. 난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다. 그때 언니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친구를 데려오라는 말을 한 건지, 입에 밀어넣은 약을 삼킨 건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언니의 방은 내 방이 되었다. 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데려와 줄게. 언니가 없는 그 작은 세상에. 세 번째 이야기, 일본 지장보살 괴담.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와 둘이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다. 즉흥적으로 인근 도시의 라면집까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오게 되었다. 낮에는 몇 번 지나간 적이 있던 길이었지만 밤이 되니 이것이 같은 길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분위기였다.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은 나였지만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운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라면집에서 술을 한 잔 걸쳤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 무책임하게 가벼운 말들을 던져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 녀석이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들은 적이 없는 소리였지만 뭔데, 뭐야?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었다간 그 놈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겁을 줄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흥미없는 척 가장하고 그래. 라고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차선 도로였지만 반대편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이었다. 말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모습이 앞에서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그것이 길가에 서 있는 지장보살이라는 걸 알라차리자 마음이 놓였다. 이 주변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지장보살이 있던 것이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 할까? 이 자식, 조용하다 싶었더니 괴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만두라고 말하자니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그래, 좋아. 라고 말해버렸다. 그 녀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 댁 정원에는 어린애가 묻혀있대. 그 집 엄청 낡았거든. 언제부터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돌이 정원 구석에 있어. 그 아래 묻혀있다더군.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어린애가 우리 집을 대대로 지켜줬대. 그 대신 언제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러 그 돌 주변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매일 그 돌을 닦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 병원에 누워 계셨던 증조할아버지의 병문안 때 여쭤봤었어. 증조할아버지도 그곳에 어린애가 묻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는 거야. 어린 나한테는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옛날 이야기라서 나는 그게 사실이 틀림없다고 단순히 믿어버렸지. 친구는 담담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이런 곳에서 하는 괴담치고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였다. 어린애라는 건 말야, 자식 키워라실 알까.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였지. 그런데 묻혀 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 난 증조할아버지에게 물어봤었던 거야. 왜 묻혀 있는 거예요? 하고 말이지. 거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나는 나도 모르게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불빛에 한순간 비쳤을 뿐이었지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지장보살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한 번 지나온 길이라고? 있을 수 없었다. 길은 좁은 데다 일방통행의 오솔길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속삭이셨어. 옛날 우리 집의 당주가 복을 부르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단다. 그 덕에 집은 대단히 번창했지. 하지만 술과 여자로 아무리 대접해도 그 아이는 돌아가려고 했어. 그래서 당주는 칼을 뽑아 그 아이의 사지를 자르고 그것을 집 어딘가에 하나씩 묻어버렸단다. 나는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했다. 길이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나무가 양쪽에 무성한 것은 여전하지만 아직 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아까 그 지장보살은 뭐였을까? 지장보살이 두 개였던 것 같지는 않다. 차선은 구불구불 라이트에서 도망치듯 구부러져 있다. 친구는 때때로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하고 있었다. 그 이후 우리 집은 장사로 대단히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아이가 일찍 죽거나 유행병으로 가족이 죽는 일도 잦았다나 봐. 증조할아버지 말로는 그 아이는 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온 신이라더군.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였지. 그만 듣고 싶었다. 야, 제발 그만해라. 돌아가는 길을 전혀 모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문득 같은 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문득 맨 처음 친구가 나에게 말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뭐였을까? 친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지. 야, 제발 그만하라고. 참을 수 없어서 버럭 화를 냈다. 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깨가 덜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나 그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는 주술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바깥이 이상해. 너는 전혀 모르겠는 거야? 나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호이호이. 너의 팔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다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둥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원한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호이호이. 나의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쳐 미친 듯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호이호이라는 여음이 머리에 울렸다. 호이호이. 라고 중얼대면서 나는 무심코 핸들을 잡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부탁한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양손을 잡고 침묵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본 적 있는 넓은 길로 나서고 있었다. 시내에 들어가고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은 전혀 말이 없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고개 부근에서 조수석 문 아래 틈에서 갑자기 얼굴이 보였다고 한다. 장난스런 말을 멈춘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창백한 얼굴이 숙하고 기어나와 희죽희죽 웃길래 이건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나에게 했다기보다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집안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말하는 주술이었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그 어린애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다니 조금 의외인데?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자 친구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 사실은 그 돌 밑을 파봤었거든.